서울에 올라온 지 몇 개월 됐는데 오늘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첫 번째는 가끔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아주 가끔 저희 찬양 반주기 저 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을 수 있는 기도 소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부끄러웠는데요. 1904년 이 박사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한상 과목에서 쓰시고 그 책에서 인용하시길 우리는 배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배가 잔잔히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 잘 있어도 상관없지만 배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움직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P399 기도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이미 나라를 선물 받았고 그리고 5,000년간 새끼 못 먹던 나라에서 새끼뿐만 아니라 야식까지 챙겨 먹는 나라를 선물 받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다 선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받은 선물을 모른 채 하고 이제 통일까지도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상황이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청년들을 대표하는 것 같으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을 잊어버린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우기를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어찌나 선생님께서 잘 교육을 시켜주셨는지 국가의 3요소 뭐야? 하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국민, 영토, 주권이 국제법상에서도 존재했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몬테비데오에 있었던 협약입니다. 몬테비데오 협약 1933년 12월 26일 미주 국가회의로 열렸고요. 국가의 권유와 의무에 관한 협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맺었던 협약이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협약 1조에서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봤던 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주하는 인구, 국적자 등록 인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영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할 수 있어서 묶었습니다. 정부,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또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독립이 돼 있고 자주 외교권을 가진 국가를 몬테비데오 협약에서는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1919년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19세기 동북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94년부터 95년 청일전쟁이 열립니다. 청나라는 당시 아시아의 패권국이었는데 1840년 영국과 전쟁을 해서 발전된 영국에게 지고 나서 청나라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합니다. 이후에 일본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가 일본과 붙었는데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이유는 일본의 1868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는데 슬프게도 누가 조선을 차지하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이 이겨서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조선이 대한제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1905년 을사조약에서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요. 1907년에 정미 7조약 주의서부터 쭉쭉쭉 넘어가게 되는데 군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법권을 빼앗기고요. 일본의 차관을 빌려와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제, 군사, 그리고 법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1910년에 이제 너무나 슬픈 한일
병탄이라고 쓰시니까 원래 맞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1910년 8월 29일 경복궁 긍정전에 보시면 일장기가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정권 위인장을 읽어보니까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라고 해서 모든 통치권이 완전 영구하게 빼앗겨 버리는 일이 1910년 8월 이후에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1919년에 건국서를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1919년 이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면 이게 그때 만들어졌어? 아니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 이후에 만약에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러면 대한민국 마음대로 국민 영토 주권이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게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니까요. 봐보겠습니다. 황국식민 맹세입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국민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조선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사람이다가 아니고 황국식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1938년입니다. 이상하죠? 벌써 국민부터 국민 영토 주권에서 국민이 흔들립니다. 황국시민이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경험해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창씨개명과 그리고 1930년 이후에는 신사참배까지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이 마음대로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 국민 영토 주권 영토를 봐봐야 되겠습니다. 영토에 전남에 곡창지대가 많으니까 일본이 쌀을 자꾸 가져갑니다. 수출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실은 그냥 빼돌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가장 잘 가져갈 수 있는 군사랑을 통해서 가져가는데 이렇게 쌀이 앞에 많이 쌓아져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아주 충격적인데요. 1920년 제3차 군사랑 축항 기념탑을 쌓았는데 쌀이 이만큼 높습니다. 전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쌓았지? 귀중기 같은 게 있지 않은데 돌아가시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도 보면은 상미 증식 계획으로 이 두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군사랑 앞인데요. 연도가 1926년입니다. 1919년 이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19년 이후에는 함경선을 만들게 되는데 원산과 청진을 잇습니다.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려고 우리나라를 조금 더 철도가 많이 깔아놔야 자기가 전쟁하기 좋으니까 이런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영토도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네, 좀 자세히 보면 원산과 청진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와이드스톡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을 가능하기 위한 한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선생님 아시는 분? 청덕구. 네, 선생님 맞습니다. 청덕구 건물이 지어지는 그 과정인데요. 이 건물이 다 짓고 나선 이렇게 됐고 찾아보니까 95년 YS 때에 이렇게 없앤 걸로 알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일제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조선 총독은 일본 군인 중 한 명을 임명했는데 권한이 막강합니다. 삼권분립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입법, 사법, 행정 및 군 통수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의 왕입니다. 근데 이게 1923년도에 조선 총독부를 착공한 거죠. 1910년에 나라는 망했지만 그 전에 다른 건물을 쓰고 있다가 여기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1919년 이후에 일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조선의 궁궐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국민영토 주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원들의 기념사진입니다. 여기는 1919년 3월 이후에 3개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국내에 한성 임시정부, 그리고 국외에 2곳, 노령, 연해주의 노령 임시정부, 그리고 상해 상임정부가 생기는데 3개가 합쳐져서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찍으셨던 사진인데 1921년 1월 1일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봐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기간이
당연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임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임시 의정원이라고 하였고 헌법도 임시 헌법이었습니다. 헌법, 국회 이거 다 아니었던 거죠, 우리께. 이제 이게 그러면은 민족대표 33인이 이들의 논리로 하면은 1919년 3월 1일까지는 이분들이 애국자였다가 그리고 나라를 세워지고 나서는 다시금 반역자가 되어버린, 오늘 여러 인물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나눠주셨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역적 안창호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윤봉길 의사는 윤봉길 다른 이상한 사가 되어버리는 아주 역사를 뒤집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용토 주권으로 다시 똑같은 기준을 대봐야 될 것입니다. 48년 8월 15일 이후를 봐보겠습니다. 이건 한 장의 사진이면 끝납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었던 중앙청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 군정청이 정권을 이양합니다. 이때서야 이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9월 달에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여운형의 건준 세력 그리고 조선공산당을 만들기 전인 박헌영의 공산 세력이나 임정 모두 세력 모두 정식적인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청이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고 5월 10일 이후에야 이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948년 8월 15일에야 정부가 수립되어서 이때 자유로웠던 영토와 국민들이 합쳐져서 국민영토 주권이 합쳐진 대한민국 건국절이 되는 거죠. 1919년 3월 이후가 아닌. 그러면 제가 살펴봐야 될 거는 1919년에서 1948년이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사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 나쁜 놈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5천만 명 이상을 죽인 악당 중의 악당인데 군인들의 행렬을 인사하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요.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친 이후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45년 8월 15일에야 끝나는데요. 크게 두 진영이 싸우게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던 주축국,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독일 전체주의, 이탈리아 전체주의, 일본 전체주의. 그리고 반대 세력이었던 연합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나중에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들어와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승전 국가는 연합국이었죠.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연합국이 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의미가 컸던 게 일본의 소나기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소련의 스탈린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대일전에 참전하면 해강 지역을 점령해도 좋은가? 일본 대일전, 그러니까 자기도 주축국이랑 싸우면 땅을 좀 가져가도 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스탈린의 어마어마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그때는 어쨌든 전쟁이 이겨야 되니까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파시즘을 없애는 게 먼저였으니까 오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코를 걸리게 되죠. 45년 8월 15일 저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한 연합군의 승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이 아닌 해방이 됩니다. 북으로는 소련이 내려오고 남한으로는 당연히 연합군인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세계는 아까 스탈린이 했던 그런 것처럼 세계 공산주의가 펼쳐지고 있었죠. 이게 소련의 전략이었던 거라.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련이 전쟁을 이김으로써 스탈린그라드, 독일을 무찔렀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퍼지게 되고 동남아도 다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 전략을 이 한반도의 이 대륙이 유일하게 해양으로 나가갈 수 있는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한 스탈린의 전략 김일성에게 지령을 내리는데
1945년 9월 20일입니다. 이때 스탈린이 내렸던 지령이 북한의 한반도 북녘에 소련의 정치, 군사, 문화, 사회적 이익을 영구히 해낼 수 있는 정권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웠던 게 김일성의 북한 임시인민민주주의 정부인 거죠. 근데 참 이 공산당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겉과 속이 다르고 앞뒤 말의 앞뒤가 다른 게 45년 9월 20일 북한의 자기 소련의 꼭두가시 정부를 세우라고 하면서 했던 게 그 전에 43년 11월에는 카이로 회담을 하면서는 한국을 독립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달랐냐? 그 뒤에는 모스크바 성상회의에서는 시타통치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에도 나라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으면서 다시 한번 앞과 뒤가 다른 전략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도 뭐 청와대에 계시고 여러 군데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다르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5년 9월 20일 이후로 계획적인 공산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46년 2월 8일 김일성이 위원장이 되고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라고 하지만 이 림시가 말이 임시이지 군대를 만들었고 헌법이 새겨졌으며 토지 개악, 자기들은 토지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악이 되어버린 땅을 묻혔습니다. 경제, 군사, 법을 바꿨는데 임시가 아니고 사실상의 공식 정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공산화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아시아 최초의 국제법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승만 독립운동가가 전국 발언을 합니다. 46년 6월 3월에요.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왜냐하면 북방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유엔 남북한 단일 선거가 결정하게 되고요. 자유선거를 실시 가결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때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지만 건국에는 반대 세력이었던, 그래서 국부라고 할 수 없는 김구 선생님께서 좀 실수를 하십니다. 큰 실수를 하셨죠. 48년 4월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430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북한에 올라가 와서 봤더니 북한의 전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 뒤에, 북한 뒤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지금 이 상태로 3년간 군사 발전을 안 하고 있더라도, 남한이 3년 동안 열심히 발전한다 할지라도 북한을 따라갈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둘 다 가정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3년간 멈춰 있을지도 모르고, 멈춰 있을지도 않을 것이며 3년간 발전할지도 모르는 남북한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공산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저희가 크리스찬이니까 위대한 민족주의자이시지 크리스찬의 한계성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백범 김구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은 하나님보다 마지막에는 민족을 더 선택하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공산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그 과정에 아주 의미심장한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3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는데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원래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 2차 세계대전에 싸웠기 때문에 같은 팀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팀이 이제 소련을 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련 공산주의는 악이다.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만들어서 북유럽에 군사를 배치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마셜 플랜으로서 유럽을 잘 먹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게 당시 생각하셨을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니 잘 먹이면은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생하고 나서는 이제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서 소련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콜드워 냉전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세계는 그렇게 바뀌고 있을 때 아까 유엔에 의해서 자유총선거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하나의 함에 있는 북한은 막 2개의 넣죠. 찬성 반대 공개 투표를 해버리는데 그리고 또 뭐 여자도 넣을 수 있게 하는 뭐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선거의 4원칙을 잘 지켜가며 선거를 했고 무려 투표율은 지금이 50%가 채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당시는 95.5%의 투표를 보이면서 아주 성공적인 선거였다라고 유엔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공식적이고 잘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0여 명의 국회의원 중 198명이 국회를 차지하게 됩니다. 2명이 빠졌던 이유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48년 4월 3일 제주 서산 사건 때 2석이 빠지게 되죠. 거기 공산당이 장난쳐가지고 통일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무슨 통일인지도 모르면서 지향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 2석을 없애고 여기 198석이 됩니다. 서울중앙청 국회 그래서 5월 30일 날 되고 국회의장 이승만이 되는데 제헌국회라고 했던 이유는 헌법을 제정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8월 15일 대한민국이 드디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5월 10일 날 정식적으로 선거를 잘했기 때문에 미군전청이 정권을 이양하게 되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일을 잊어버린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가야 할 길 이미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은영 의원의 기도를 따옵니다. 5월 31일 이은영 의원이 기도하셨던 국회 첫 기록에 있었던 기록을 읽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공감과 아울러 생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선의 독립 아직 남한 뿐이지만 그래도 조선의 독립을 주셨고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락을 주셨는데 세계 평화도 이룬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미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아까 목사님께서 잘 강조해 주셨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길어서 세계도 갔다 오고 저희가 방금 이 짧은 사이에 전 세계를 돌았잖아요. 써머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공격합니다. 2018년이 그 청와대에 있는 나쁜 사람이 자꾸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딱 들이대야 됩니다. 국가의 사회서가 뭡니까? 몬테비데오 협약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법에 국민영토 주권 이거 세 개 아닙니까? 근데 1919년의 상황을 보니까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황국 식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토가 어디 있습니까? 상리중식계획에서 군산 앞바다에 쌀을 뭐 이만큼 쌓아놓은 탑이나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조선 총독부,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총토까지 가지고 있는 아예 전제 군주 정도의 가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조선 총독부가 1923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고 95년에야 비로소 YS 때 없어졌으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한반도에 무슨 국가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무지한 거죠. 무지와 거짓. 그러나 48년의 상황은 정식 선거 이후로 미군정청이 주권을 이양하게 되는, 이거 뭐 누가 봐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선물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찾다가 놀랐는데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고속도로 카드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게 하이패스랑 비슷한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뭐 만원짜리고 2만원짜리고 3만원짜리고 5만원짜리고 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중앙청의 모습도 보이고 뭐 발전했던 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났던 거, 88올림픽 했던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했던 거가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김대중 정권 치하인 98년도 한국도로공사가 건국 50주년을 기념해서 고속도로 발행한 카드입니다. TJ도 인정했던 거죠. 98년도에 50주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를 계승한다는 정부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 이런 에피소드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네, 감사합니다.